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순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 영상은 19년 11월 17일 일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기피할 때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가치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가치라는 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어렵거나 없고 그런데 내 자산을 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딱 장기적으로도 수익 아니면 손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무슨 뭐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처럼 그런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자산에 자본이 들어가는 거는 투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거, 이게 얼마다 라는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거를 아는 곳에 이제 자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 이제 투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홀짝처럼 맞거나 틀리거나 OX로 답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가치에 연동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말을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가치에 따라서 주식이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를 결국은,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치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구간일 수도 있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됐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거는 그 가치랑 꼭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여기 이렇게 잡혀갖고 조금 둔화되는 것 같으면 뭐 주가는 확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뭐 절대저평가를 만들고 여기서도 절대저평가고 여기서도 절대저평가죠. 근데 주가는 계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기간이 뭐 한 2년 걸렸다고 치자고. 현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이제 뭐 기업이 조금 적자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막 절대저평가가 내려갔다가 업황에 돌아서면 막 폭등이 나가갖고 막 1000%씩도 올라가고 단기간에 막 1000%씩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는 여기 있는데 주가가 막 여기 위에 놓쳐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수급이라든가 뭔가 이런저런 이슈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돼서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주가가 가치에 연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쉽게 말하면 주식의 지분이 이게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보다 경영권을, 원래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뭐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가치보다 뭐 더 줘서 이제 매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주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성장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요인들을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주가가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요인은 딱 요거란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머지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어쩌고 뭐 요런 부분들은 실제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요 안에 있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큰 시장 안에 그런 사기판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뭐 횡령을 한다든가 기업이 무슨 뭐 해갖고 최대주주를 바꿔가지고 뭐 지분 갖고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장난쳐갖고 뭐 대주주가 지분을 늘린다든가 뭐 요런 사기적인 행태들은 그러니까 법을 악용해서 하는 일부들이 있는 거고,
또 무슨 뭐 작전 세력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를 자꾸 뭐 만들어내면서, 또 요즘 보면 문자도 많이 오죠. 그런 문자들이 오는 기업을 속을 뜯어보면 썩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미리 이제 뭐 매집을 해놨다든가 아니면 대주주랑 어떻게 결탁을 해갖고 작전 세력들이 뭐 해외로 IP 돌려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하는 거겠죠. 그럼 뭐 문자 같은 거 올라오는 구간에서 따라잡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한테 이제 물량을 던지고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기적인 행태가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쁜 면만 보고 주식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거는 변동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치를 예를 들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구간에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보는 거는 이 가치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포인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건 버블이기 때문에 이건 투자 매력이 없는 구간인 거고,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주식 투자의 과정이라는 거죠. 설명이 조금 더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가 보면 한 번에 이제 과한 수익과 과한 손실은 모두 독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를 잘 타서, 자, 500%, 1000%의 과한 수익을 본다 그러면 미래의 독을 미리 먹은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에 뭐 한 1년, 뭐 6개월 또는 한 3개월 동안에 어떤 종목을 주변에 얘기해서 이걸 잘 타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에이 그래? 그래 알았어, 100만원만 사봐야지 하고 사봤는데 이 100만원이 갑자기 1000만원이 됐어. 이게 500만원이 됐어. 야, 세상에 돈 벌 건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뭐 집 팔고 가진 거 다 때려 박아갖고 막 상장 폐지 한번 경험하면 인생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제가 조영구 씨한테 죄송하지만 조영구 씨 사례라든가,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금융인식이 이렇게 쓰레기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버블 구간에 그냥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다 때려박는 이런 실수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근데 거기에 사람 심리가 계속 쏠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이제 욕심을 먹고 사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수익 경험은 이제 미래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뒤지게 나가갖고 일하고 뭐하고 하고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받는데, 야, 잠깐 이거 딱 해놨더니 금방 막 돈을 이렇게 벌어버려. 야,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뭐 경계심 있는 사람은 몇 번 해보다가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것들을 보이면 이제 왕창 때려박은 다음에 무슨 뭐 시장이 뭐 좀 조정장이라든가 뭐 폭락장이 한 번 오면 난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좌절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다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 퍼나르는 거죠. 진짜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시장이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 인식이 이런 거예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요 부분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길 바랍니다. 지수가 20%도 빠지고 70%도 빠지고 할 때가 있어요. 막 금융위 같은 거 보면 70%도 빠지죠. 지나고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IMF 때 이런 경험들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IMF 때 마이너스 70% 이렇게 빠진 것들을 경험해보면 지나고 보면 어때요? 자, 이거 극복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진짜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이때 IMF 때 주식 투자를 안 했으면 무슨 뭐 내 생활에 영향이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IMF 때도 지수는 이렇게 빠졌지만 IMF 이전에 버블이 엄청 있었다는 거예요.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IMF 때처럼 막 지수가 그때 막 빠질 때 막 1900포인트, 1800포인트, 1900포인트가 한번 살짝 깼다 올라오고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금융위기 수준이 오더라도 2000포인트는 2000포인트 근방에 바닥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가치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처럼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가 틀린 거고, 그렇게 됐다 그래도 또 견뎌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IMF는 쉽게 말하면 이게 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 부채로 온 거예요. 기업 부채. 지금은 기업 부채가 없어요. 그럼 무슨 부채가 있을까요? 기업 부채는 많이 없어요. 돈도 안 빌려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돈도 많이 안 빌려. 그럼 부채는 어디 있을까요? 다 가계부채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채는 제일 큰 리스크가 있는 부채는 가계부채예요 지금. 정부도 부채가 있는데 정부 부채는 뭐 어떻게 뭐 요런저런 뭐 세금 더 뜯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되니까.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요인인 거예요. 2008년도에 미국이 터진 게 이 가계부채 때문에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죠. 일본이 20년 불황을 겪었을 때 이 가계부채 때문에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의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이 돈이 어디가 있을까?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작살나버리면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IMF는 기업 부채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은 왜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IMF 때는 기업들 부채가 많았던 거고 가계부채는 그렇게 없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그 기업들은 IMF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좋은 상황인데 민간 서민들이라든가 가게는 죽겠는 거야. 자, 뭐 때문에?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IMF 이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버블이었던 구간이고, 기업 가치가 버블이었던 구간이고, 지금은 서민 자산이 버블인 구간인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 항상 부채에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경제 역사를 공부해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이제 경제가 조금만 꺼지려고 그러면 자꾸 부동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부동산에서 돈 빨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 아니죠. 그 이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인구는 줄는데 집값은 어때요? 야, 집은 이거 뭐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인구가 줄면 자, 미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 당장에 이제 뭐 공급 부족이라든가 뭐 당장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놓고 보면 어때요? 이거는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뭐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도 투기 심리, 뭐 유동성 이런 게 작용을 해갖고 집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막 집값이 올라간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이오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바이오에서 버블이 생겼을 때 바이오만 올라가고 다른 자산들이 못 올라갔을 때처럼 지금 뭐 서울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뭐 지방 아파트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슬슬 이제 바이오 따라서 시장이 조금 올라갔던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부산이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요런 데도 또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놓고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개작살이 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냐고.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계속 막을 수가 있냐. 지금은 이게 가계부채가 장기화되게 쌓여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마켓이 성장하면서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 비용이 줄면서 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온라인 비중이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비중보다 온라인 비중이 더 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 소비하는 패턴을 보세요. 소비 지출 금액 중에 70% 이상은 다 온라인 비중일 거란 말이지.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는 경우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자, 온라인에서 결제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경쟁으로 기업들이 경쟁으로 손해보면서 막 지금 택배 같은 것도 놓고 보면 뭐 쿠팡 같은 경우는 1년에 1조씩 적자를 봐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업활동을. 그 시장 선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비 올라가고 막 이것저것 다 올라가고 하겠죠. 온라인 마켓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쟁 구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는 따라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 시기가 언제일지를 모르는 거야. 원래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런 갑자기 트럼프식 쇼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구간들, 그 긴축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역시나 뭐 예상이랑은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악재 요인들이 떠오르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하니까 글로벌 이제 돈 풀기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뭐 하는 건 투기든 뭐든 내가 깡통이 안 나는 구간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부채 부담이 뭐 70% 이상 된다. 뭐 70%에다가 부채를 풀로 당겼는데 신용도 당겨져 있다. 요러면 이건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진짜. 내 전 재산은 깡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왜? 집이라는 거는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갭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지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질 때 보면 이 많이 무너질 때는 보통 버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이걸 딱 체크를 해볼 때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보면 알아요. 이게 빠질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어. 시장이 이 정도 빠진다는 건 충격이 전체적으로 되게 있다 보니까 계좌는 살짝 더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회복 구간에 보면 이 손실이 지수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미래 수익과 미래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러니까 버블인 자산에만 자산이 이제 몰려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 지수 손실 이거 코스닥 코스피를 더해서 나누기 2 해보면 딱 대충 그걸 평균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코스닥 코피 코닥 코스닥 코스피 이거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더해서 손실률을 보는 거예요. 코스피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26%가 빠졌어요. 코스닥은 뭐 40 몇 프로 빠졌더라고. 그럼 지수가 평균 몇 프로 빠졌냐? 대충 한 35%에서 40%. 그러면 이번에 8월달, 18년도 10월달, 19년도 8월달. 자, 바이오 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손실률보다 바이오의 비중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손실률보다 훨씬 계좌 손실률이 약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회복 국면에 계좌 수익률이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도 섹터에 올라있게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도 섹터가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주도 섹터, 뭐 대장 섹터, 가장 많이 가는 종목들은 안 올라갈 때 보는 거지. 이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따라잡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버블이 낀다는 거죠. 버블이 껴있을 가능성이 99%예요. 사람들이 막 미쳐있을 때는 이게 버블이 껴있을 가능성이 99%라고. 왜? 돈이 몰리니까. 자산 가치보다 더 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가치보다 더 가 있는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버블이 껴있을 때는 불안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적정 가치 구간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건 침체 국면, 뭐 저평가 국면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바이오가 움직였죠. 자, 움직일 때는 10배, 20배 움직여요. 근데 이거 되게 단기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아무튼 섹터 중에 많이 움직였던 애들은 보통 보면 10배, 20배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빠질 때 보니까 어때요? 이게 버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는 버블인지 이게 적정 가치관인지도 판단이 어려운 섹터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계를 하고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섹터군이란 말이지. 근데 많이 빠진 애들은 보면 90% 빠지고 조금 빠진 애들이 한 70% 정도 빠졌어요. 바이오가 그냥 시장 하락의 대부분이었다고 보면 돼요. 2018년도 이제 폭락이 나오고 할 때. 나머지 애들은 뭐 빠져봐야 대충 이제 뭐 많이 빠진 애, 반도체 같은 애들이 이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 반도체도 주도 섹터였으니까. 자, 버블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온 거죠. 적정 가치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대충 20% 30% 빠지면 되는데, 자,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니까 50%에서 70% 빠지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눈에 보여주고 시장에서 전부 주도 섹터라고 떠드는데 거기 올라타게 되면 버블에 탄 거예요. 그럼 죽는 거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0.5% 1% 비중으로 주식을 사면은 굉장히 이거는 수익이 찍혀도 100% 막 200% 500% 찍혀도 요 수익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0.5% 1% 비중을 사면
예를 들어 100종목을 갖고 있으면 1% 비중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200종목을 갖고 있으면 0.5% 비중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100%, 500% 수익을 내면 자산은 0.5%에서 5%가 늘어나는 거죠. 뭐 100% 수익을 내면 이제 뭐 가진 비중에서 따블이는 거니까. 이런 수익을 쌓아가지고 수익률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20번, 200번 이렇게 쌓아서 수익을 형성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상패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이런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 1% 비중보다 높아도 돼요. 내가 30개를 갖고 있든 50개를 갖고 있든 자, 분산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장 폐지돼도 이 자산에서 예를 들어 10종목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내 자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종목을 할 거야. 난 10종목만 운영을 할 거예요.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는 싫어. 10종목만 운영을 할 거면 뭐라고요? 자, 1000만원 털어먹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 중에 한 종목이 뭐 작살나서 1000만원이 없어져 버려도 내 심적인 동요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패가 보통 되고 많이 되고 할 때는 어때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20%, 30% 정도 찍혀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더 커져요. 손실률이 종목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만큼 분산을 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수익일 때도 수익이 클 경우도 많지만 손실일 때도 손실이 클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해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 다 안 돼 있다고.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99%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비중을 쪼개고 잘게 쪼개고 해서 자, 이런 수익의 경험들을 늘리고 이렇게 수익을 쌓아서 계좌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을 천천히 다지고 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야 절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한 수익과 과한 손실. 과한 손실은 국가의 독이에요. 국가의 독. 내가 만약에 망해버리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먹고 해버리면 주변에다가 되도 않는 뻥을 칩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내가 그 산 증인이다 하면서 지만 돈 못 벌면 되지. 이제 자본주의에서 주변도 같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사회의 독이 됩니다. 그런 과한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한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제 부채를 갖다 써서 과한 손실을 입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런 걸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안 하면 주식 투자로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동안,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뭐 평생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겠죠. 너무 좋아 보이고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욕심을 관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욕심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비중 쏠림을 경계해야 돼요. 이 기업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건 너무 확실해 보이고 너무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싸고 뭐 이런 게 보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비중을 였다가 조금 쏠리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저는 철저하게 어떤 기준화의 비중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비중으로 나누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틀렸을 때도 심리적인 충격이 적고요. 그렇게 결국은 그 기회라는 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도 그 비중만큼의 수익으로 이제 만족하는 걸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틀려도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결국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시스템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장 폐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 중에는 이제 복리계좌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게 되겠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분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가둬놓고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투자는 냉정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결정을 하는데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요게 쉽지 않은 거죠. 요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로또 맞을 생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 기회는 지금 이게 끝나가면 기회가 안 올 것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계속 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과거 2004년에서 2007년도 이제 장기 대세 상승장에는 금융, 건설, 철강 섹터가 10배에서 50배 튀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은 100배, 막 200배, 300배 간 애들도 많아요. 물론 다 상장 폐지 됐겠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애들은 보통 정상이지 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총이 굉장히 가볍고 무슨 뭣도 없고 한 기업들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냥 테마를 타고. 그렇게 되면 보통 그런 기업들은 이제 상장 폐지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때 꼭지가 지금 10년 동안 꼭지죠. 이때 꼭지 잡아놓고 10년 동안 빠지고 있다고. 이때 버블을 얼마나 키워놨다는 거예요. 버블을 키우고 지금 업황도 안 좋은 거죠. 10년 동안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자 지금 10년 꼭지 구간을 이때 만들어줬어요. 왜? 대세 상승장. 앞으로 이 대세 상승장이 또 언젠간 올 텐데 이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 자본이 몽땅 들어갖고 이 10년 꼭지를 여기에서 잡아준다고. 이 당시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뭘 살까요? 주식이란 걸 잘 몰라. 근데 들어왔어 시장에. 새로 유입이 됐으니까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끼는 거니까. 버블이 낄 때 뭐 살까? 전부 다 이거 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버블인 구간에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10년 동안 두고 있으면 그냥 손해예요. 뭐 마이너스 80% 90%씩 다 손실 구간일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런 걸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버블이라는 거는 진행이 되면 굉장히 리스크한 거다. 그것만 피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그런 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어때요? 금융, 건설, 철강 섹터가 제일 싸요 시장에서. 이게 언젠가는 움직여주겠죠. 그 타이밍을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편입을 해뒀죠. 이때 당시에는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되게 싸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은데 자산도 많은데 주가는 형편없어요. 이 10년에 뭐 이제 바다가 다지는 기간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형편없어지는 거죠. 이 업황이 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근거랑 뭔가 모멘텀들이 잡혀야 되겠죠. 자,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자동차, 화학, 정유.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또 주도주들을 만들었어요. 2011년도 이후에 또 주도주, 음식료, 화장품, 건설금융, 중소형주들. 자,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작살 났다가 이 중에 국내 건설, 이제 해외 건설 관련된 기업들은 완전히 뭐 다 작살이 나버렸고, 국내 건설 관련주 중에 성장을 했던 건설 금융 섹터들은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2011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까지. 그러고 나서 또 브렉시트가 나와요. 그리고 또 주도주가 나와져요. 반도체, OLED, 5G, 2차전지. 뭐 5배에서 20배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이 나왔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이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IMF. IMF 있은 다음에, 예? 이거 IMF가 아니고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구나. 닷컴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하고 이라크 전쟁, 등등. 이라크 전쟁, 9.11, 이거 등등 있은 다음에, 그런 악재 다음에 이 대세 상승장이 왔었고.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다음에, 자동차, 화학, 정유, 주도 섹터 움직였고. 2011년도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유럽 리스크, 2013년도에 있고 하면서, 자, 이제 또 주도 섹터 바꿔서 움직이고. 2015년도에, 브렉시트 있은 다음에, 또 주도 섹터 바꿔 움직이고. 자, 2018년도에도, 리스크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해결되려는 뭔가 실마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주도 섹터가 안 나올까요? 또 나온다고요. 10배, 20배씩 가는 정도도 이제 또 나와요.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지금. 이 경험을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전에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 주도 섹터를 제대로 못 먹었어. 근데 이 경험을 해놓고 나서 이거 한번 챙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 리스크가 이제 반가워지겠죠. 왜? 나는 이제 수익 빵빵하게 챙겨놓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는 항상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무슨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이때 어때? 코스닥은 자 1999년도에 닷컴 버블 IT 잡주가 100배에서 300배씩 1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도 뭐 20년 동안 이 버블을 베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 뭐 이제 바뀌었죠. 자, IT 잡주 닷컴 버블 이게 진행이 된다면 어때요? 지금 IT 기업 중에 뭐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요런 기업들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자, 바이오 뭐 10배, 20배, 10배, 20배. 지금 이제 또 버블이 많이 생기면 뭐가 나올까요? 코스닥은 버블이 생기면. 자, 이건 헬스케어에서 나온단 말이지. 2018년도에 다 죽여놨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봐야 되냐면, 자, 주도 섹터가 나와서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을 해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건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걸로 해서 시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야 돼.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너무 죽여놨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2018 야, 진짜 이거 숫자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이때 큰 리스크가 온 다음에 2019년도에 바이오가 완전 죽여놨단 말이에요. 막 90%씩 작살내놨어요. 막 많이 빠지는데 90%씩 작살내놨어. 그러면 이 모습을 바꿔서 바이오가 보니까 내년에 보면은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닷컴 버블처럼 이런 버블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닷컴 버블 때처럼 막 이렇게 미친 것처럼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죠. 왜? 썩은 기업들일 거니까. 이런 수익들은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정상적인 수익이에요. 자, 이런 버블이 만약에 코스닥에 한번 진행이 된다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버블이 꺼지고 이때 코스피도 같이 이런 버블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버블이 꺼지면 코스피는 예를 들어 버블이 오면 4차 산업 관련주들로 이제 버블이 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스닥이 버블이 오면 헬스케어 섹터에서 버블이 오겠죠. 자, 요게 포인트예요. 자, 이 버블이 꺼지면 대세 상승장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대세 상승장에 뭐가 움직일까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기회는 꾸준히 계속 오고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자, 리스크 다음에 뭐예요? 리스크 다음에는 주도주가 만들어져요. 주도 섹터가 만들어져. 10배에서 뭐 100배 가는 이 주도 섹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기본 10배에서 뭐 100배 가는 주도 섹터가 만들어져요. 리스크 다음에는 항상 있었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항상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구간은 다 리스크 구간대였고, 이때는 뭐 시장이 뭐 10%에서 뭐 심하게는 뭐 50%씩 빠진 구간이었는데, 이때마다 주도 섹터가 항상 만들어졌어요. 반복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거는 영원히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때요?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얘네는 작살나요. 주도 섹터는 장기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업황이 뭐 한 3, 4년 쉬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업황이 돌아서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버블이 꺼져야 된단 말이지. 자, 음식료 화장품 섹터도 이때 2011년도에서 15년도, 14년도에 생겼던 버블이 아직도 안 꺼졌어요. 이 화장품 섹터는 거의 꺼진 것 같은데, 음식료 섹터는, 그러니까 버블이 꺼졌어. 아직 침체고, 되게 저평가하고 있는 종목들 많이 없어요. 버블이 꺼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금융건설 철강 섹터 10년 만에 버블이 다 꺼졌어요. 왜? 지금 저평가원에 있으니까. 자동차 화학정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버블의 정도에 따라서 주도 섹터는 어떻게 돼요? 주도 섹터가 나오고 시장이 돌아서면 또 리스크가 와요. 이게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지.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만 있고 시스템만 잡혀 있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했던 것처럼 10년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면 리스크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훈련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산수하고 있는 분들한테 요건 이제 미적분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요런 분들 수학으로 치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또 회원분들이랑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